미연 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칼뱅주의와 근대사회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이 국기들을 보여드리면서 왜 이 근대사회의 근대 자본주의,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현재 이 가장 잘 살고 가장 자유로운, 번영하면서 자유로운 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왜 칼뱅주의가 역할을 했는지 그걸 쭉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자 그러면 이 칼뱅주의를 갖고 들어온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는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 책에서도 참 많이 보고 배우는 얘기죠. 우선 들어와서 봉건 사회, 조선의 봉건 사회를 개신교가 고쳐 나가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근대 의료원이죠. 광해원이라는 게 생기고, 그 알렌 목사가, 이건 말씀은 못 드렸지만은 이제 그 갑신정변 때 그 민씨 척족, 민비의 가장 사랑받는 조카인 민영익이 이 갑신정변파들로부터 칼을 맞았는데, 마침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딱 2개월 전에 이 호라스 알렌이라는 목사가 원래는 중국 남경에 선교사로 갔는데, 중국에 가서 1년 살면서 거기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갖고 딴 데로 가겠다 그래서 동료들이, 야 조선이란 나라가 우리가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했는데 곧 우리 그 공사도 하나 가 있지만 곧 열릴 것 같으니까, 선교는 안 되지만 곧 열릴 것 같으니까 가봐라. 그래서 이제 알렌이 건너와서 한번 본다 그러고 왔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다시 가서 데려와갖고 정착한 게 1884년 10월 17일인가 그런데 갑신정변 나기 2달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서 의사 공부를 하고 왔던 사람이라서 있었는데, 민영이 칼을 맞았을 때 그때 이제 가서 민영이 이걸 살려주니까 고종하고 민비가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 그 민영이 칼을 7번이나 맞습니다. 그 정변파들한테, 서재필, 서재창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알렌이 일기에 보면은 알렌이 자세하게, 의사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7번 칼에 찔리고 창에 맞고 다 찢어지고 부서지고 끊어지고 했는 거를 이 사람을 몇 달에 걸쳐서 결국은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하고 민비가 너무 고마워서 뭐를 원하느냐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병원 짓게 해달라 그래서 광해원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해원이 지어졌고, 이제 광해원이 열렸었고, 그 다음에 광해원 첫 해에 그 알렌이 언더우드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갖고 12,000명을 출연합니다.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아무 의료가 없는 상황에서 다 몰려들었었겠죠.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서 조선 여성들이 외간 남자, 또 외국 사람의 진료를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알고서, 그러면 빨리 여자 의료 선교사단을 보내달라고 해갖고, 그때 이제 그 최초로 메타 하워드라는 분이 와서, 이분이 보구여관이라는 여성 전용 병원을 세우죠. 그 병원이 그게 동대문 병원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2대 병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동대문 옆에 도성을 다시 축성한다고 그 동대문 병원을 이제 허물어 버렸는데, 참 그런 역사의식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동대문 병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보구여관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허물고 하는 거 보면, 참 도성은 아름답게 짓는지 몰라도 의미는 참 모르고 짓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아무튼 보구여관이 돼갖고 이제 여기서 그렇게 그 열심히 그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얘기는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교육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화, 배제, 연희, 숭실. 그래서 처음으로 여성들한테 저렇게 가리키기 시작하고, 평민들한테, 천민들한테도 이런 글을 가리키기 시작하고, 과학기술, 그야말로 과학 뭐 이런 수업들도 다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관상의 차별, 신분의 차별 없이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그 신분제에 대한 도전인데요. 이 무호 목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는 지금 곤당골이라는 게 저기
종로한 오가 뭐 동대문 그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 백정들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가서 그렇게 그 선교를 이 양반이 했는데 젊은 그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박서양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름이 박봉출입니다. 이 박서양은 나중에 그 우리 어디 사극에도 나왔는데 최초로 조선 사람으로 최초로 세브란스에 가서 졸업을 해서 최초의 의사가 되는 그 박봉출 나중에 개명해서 박서양인데 이제 이 젊은 어린 박서양이 이제 지나간 길가에서 이제 그 무호 목사가 선교를 하니까 그냥 꼬마니까 가서 궁금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주는 서적들도 받아오고 책자들도 받아오고 이렇겠죠. 그래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근데 이제 박서양은 그 백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박성춘인데 박성춘이 이제 그 백정이었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서 박봉출이 이 선교사 무호 목사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아프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까 무호 목사가 그때 이제 그 세브란스에 와서 진료하고 있던 에비슨 박사를 소개를 해서 에비슨 박사가 박성춘을 치료를 해서 그 박성춘이 낫습니다. 그랬더니 박성춘이요. 그 백정이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에비슨 박사면 지금 어의 아니냐 어의 그렇죠? 고종하고 민비를 진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왕을 치료하는 사람이 나 같은 백정을 치료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종교인데 너희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도 이런 거 믿겠다 그래서 박성춘이 개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이 박성춘이 개종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갑오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는 또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백정들은 상투를 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조선 남자들은 다 어렸을 때는 떡거머리 총각들이 이렇게 머리를 땄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꼭 상투를 틀게끔 돼 있죠. 그걸 말아 올려서 상투를 틀었지 않습니까? 백정들은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투를 못 터서 이렇게 풀어졌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도 백정들 이렇게 머리 길게 그냥 놔두고 산도적같이 놔두지 않습니까? 그 천민이라서 그런 겁니다. 백정이라서.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보통 평민, 보통 아이들, 어린애들도 백정 어른한테 말을 놨습니다. 반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박성춘이 굉장히 이제 한이 생기니까 많았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무호 목사한테 부탁을 해서 사실은 무호 목사가 탄원서를 같이 써주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백정들도 저 상투 올리게 해주고 갓을 써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이런 변화도 이제 일으키고 했던 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튼 참 중요한 것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처음으로 이 신문제가 결국은 극복되기 시작한 구체적인 안들이 예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차별에 대한 극복입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보는데 요 다음 거부터 먼저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유명한 여성 해방 운동가들 그렇죠? 근데 여매례, 박에스터, 하란사, 김환란 물론 민족운동 한 분들도 있고 여성운동을 여권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분들이죠. 여매례. 근데 이제 여매례가 제가 이분들 사진을 갖다 놓은 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여매례가 뭐냐면요. 매례가 뭡니까? 메리입니다. 메리. 그다음에 박에스터는 에스더고요. 하란사 낸시입니다. 낸시. 김환란 헬렌이죠. 그 왜 메리 여 에스더 박 낸시 하 헬렌 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서양 이름들을 가졌습니까? 이게 무슨 뭐 미제국주의 앞잡이들이라서 미국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여성들이 그때까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888년 9월 이화학당에서 그러니까 이화학당이 1886년에 세워지거든요. 그 스크랜턴 여사가 그러니까 스크랜턴 박사가 오고 스크랜턴 의사 스크랜턴이고 그 어머니도 이제 여성 선교를 하겠다고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이화학당을 1886년에 세우는데 그 이화학당이 이제 세워진 지 2년 지난 시점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기록을 스크랜턴 여사가 해놨습니다. 2주 전 저녁에 부인 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뒤를 이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조선 여인들은 이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인들은 이 씨, 박 씨 같은 집안 혹은 어떤 남성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들이 어렸을 때 불렸던 이름을 되찾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릴 때 그저 큰애기 혹은 작은애기 같은 칭호로 불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마르다, 미리암, 살로메 같은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낸시, 에스터, 메리, 메레, 그렇죠? 이런 이름들이 조선 여성들이 서양 이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일제 시대가 되고, 그렇죠? 일제 시대가 되고 처음으로 1910년 민족법, 지금의 우리의 그 주민등록증 같은 게 이제 일제가 그걸 다 실시를 하니까 다 이름을 가져야 되고 성씨를 가져야 되고 이름을 가져야 되게 됩니다. 조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천민 출신이든 뭐 평민 출신 여자고 남자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들이야 뭐 남자 이름들 다 있으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 그 전통이 있지만은 여자들은 돌림자도 안 붙여주지 않습니까? 딸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이때는 뭐니까 여자들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댁,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친구 부인이면 친구 이름 부인 절대 못 부르죠. 뭐 재수 씨 이런 거고. 누구 엄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가 돼갖고 여성들 보고도 이름이 없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름을 다 지으라니까 어떻게 집니까? 일본 이름으로 짓죠. 일본식으로. 순자, 미자 뭐 이런 식으로. 영자. 그래서 그 이름들이 무슨 거 하는 일본식 이름이 계속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영자의 전성시대 뭐 이런 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름이 여성들한테, 조선 여성들한테 이름이 생기는 게 이 기독교 때문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조선 최초의 선거 얘기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제 소위 퀴즈 아닌 퀴즈를 낼 때 한국 사람들이 최초로 선거를 해본 게 언제냐? 자기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아본 게 언제냐? 그러면 전부 다 대부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1948년 제헌국회 선거 때, 그렇죠? 그때 투표를 했다. 우리가 뭐 사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할머니 뒤에서 뭐 애들이 서서 그 투표장에 서 있는 사진도 있고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근데 아닙니다. 사실은 조선 사람들은요, 그 훨씬 이전부터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했었냐면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특히 장로교인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장로교가 뭡니까? 장 칼뱅이 새롭게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 구조와 제도를 새롭게 천주교가 아닌 카톨릭이 아닌 교회를 만들어서 제네바에서 그거를 처음으로 실험을 해봤고 그 실험을 아까도 말씀드린 존 녹스 같은 사람이 가서 배워서 그거를 스코틀랜드 고향으로 가져가서 만든 게 그게 이제 장로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교회는 뭐냐면요, 교회를 운영하는 게 장로들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를 누가 뽑습니까? 보통 일반 교인들이 뽑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천주교는, 카톨릭은 교황이 추기경을 임명하고 추기경이 주교를 임명하고 주교가 뭐, 그렇죠? 일반 사제들을 임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장로교는 밑에서부터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1인 1표를 통해서 그래서 장로를 뽑고 그 장로들이 자기네 목사님을 청빙해 오는 겁니다. 모셔오는 거죠. 지도자를 밑으로.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최초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기 때문에 언더우드 목사가 들어와서
1887년 10월 7일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를 세운 날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의 기록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1887년 10월 7일입니다. 우리는 2명의 장로를 선출하고 그 다음 일요일 임명함으로써 장로교회의 조직을 완성하였다. 우리는 14명의 교인으로 시작하였고 일요일 1명을 더 받았다. 이게 세문안교회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2명의 장로를 선출했다 그럽니다. 그 14명의 교인이 모여 앉아가지고요. 자기네들이 투표를 해서 2명을 선출을 하는 거예요. 민주적인 투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 자세한 기록도 있습니다. 바로 같은 날, 해필이면 같은 날 기록인데 이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가 완주에서 선교하고 있던 분인데 조금 이따 또 말씀이 나오겠죠. 이분이 대표적으로 이 한글로 성서를 번역한 최초의 그 선교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언더우드, 에펜젤러, 게일 이런 목사들하고 이제 최초로 한글 번역, 성서 번역을 하는데 이날도 이분이 그날 기록입니다. 같은 날 기록입니다. 신약 성서 문제로 그러니까 또 번역 문제를 가지고 언더우드 목사랑 논하러 이제 한양으로 문제로 뱃길로 한양으로 갔다. 나는 특별한 날 저녁에 한양에 도착했다. 나를 맞아준 언더우드 씨는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예배당에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작은 모임을 공식적인 장로교회로 조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어둠이 도시를 덮자 나는 그와 그의 의사 동료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장지문을 살짝 두드리자 우리는 어느 방 안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는 총명해 보이는 정장한 14명의 남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날 밤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참석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중 2명을 장로로 선출하는 일이었다. 그중 2명이 만장일치로 선출되고 그 다음 안식일에 공식으로 임명되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까지는요. 최소한 조선에 있는 장로교인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48년이니까 이게 지금 60년 전입니다. 1887년. 60년 전부터 조선 사람들은 일부는 토론을 통해서 자기들 중에서 자기의 지도자를 뽑고 그것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 뽑고 그 사람들이 또 목사님을 모셔오고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된 민주주의 토론하고 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습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제 신문제 얘기로 돌아가서 이런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장로를 뽑으니까요. 아까 바로 그 박성춘 얘기로 돌아가서 그런 겁니다. 그 곤당골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박성춘이 이제 에비슨 박사의 진료를 받고 감동을 해서 이제 개종을 해서 모 목사가 하는 곤당골 교회에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박성춘은 사진이 없어서 그 아들 박사양 사진만 넣어놨지만 그러면 가서 박성춘이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곤당골 교회에 다니던 양반들이 안 나타나기 시작해요. 교회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신분 차별하고 그러는 거 안 되는 건지는 아는데 이거는 이 백정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건 이거 예배 보라는 거 이거는 도저히 저희가 이것만큼은 죄송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가서 교회 따로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로 차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남대문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나가는 건데요. 이런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니까 왜 일어납니까? 1인 1표제. 장로는 보통 사람이 뽑고 보통이라는 거는 지금 뭡니까? 천민이고 상민이고 양반이고 아무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개종을 해서 개신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양반은 극소수였죠. 왜냐하면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상민, 천민들이었죠. 그러니까 장로를 뽑으려고 하면 천민 투표가 훨씬 많죠. 백정 투표가.
그러니까 1인 1표제니까 무조건 천민들이 되는 거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그렇지만 이제 참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그 곤단결 교회를 뛰쳐나갔는데 나중에 2년 후에 곤단결 교회가 불이 나갔고 그러니까 천민들이 다니는 그 교회가 완전히 불이 타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새 교회 나가서 양반들이 따로 교회를 차렸던 사람들이 이 천민들을 다 환영을 다시 받아들여서 그게 다시 승동교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다시 만들어지는 해피엔딩이 생기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이 신분제를 이제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입니다. 한글의 재창제. 우리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IT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전자 이런 데 있어서 앞서 나가는데요. 저는 요새도 가끔 가다가 타자 칠 때마다 세종대왕께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타자기가 영어 타자기 아닙니까 원래가? 영어가 24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글이 지금 세종대왕이 28자를 만드셨는데 그중에 4자가 없어져 갖고 안 써서 우리가 지금 24자예요. 그러면요. 단추 하나를 눌러서 하나를 한번 누르면 그게 영어 타자가 되고 똑같은 자판을 가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그게 한글이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을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타자를 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목숨 명도 있고 무슨 이름 명도 있고 밝을 명도 있고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도 똑같아요. 그러면 밍 그래갖고 영어로 MING를 치면요. MING랑 똑같은 의무를 갖고 있는 한자들이 쭉 뜨면은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밍자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타자를 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타자입니다. 저는 진짜 한국의 산업화나 이런 이 통신산업 이런 거에 AI 뭐 이런 거에 4차 산업 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발명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안 썼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대부들이 절대로 못 쓰겠습니다 해서 세종대왕도 결국은 한글을 보급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장이 돼버려서 뭡니까? 무식한 평민들이나 뭐 가끔 이런저런 글을 끄적끄적 하는데 하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뭐를 씁니까? 한문만 씁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왔을 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다 하는 얘기가 왜 조선에는 역사도 없고 문학도 없고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고 왜 공문서도 전부 다 중국말로만 쓰지?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글 문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글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국말만 했었죠. 중국 글만 했었죠. 중국 문서도 정부 문서도 전부 다 왕조실록 전부 다 한문으로만 썼고요. 상소문도 한문으로만 올렸고. 좋습니까?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자 왔으니까 새 종교를 퍼뜨리려면은 성서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말로 번역을 해야 되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놀라운 발견을 하죠. 언문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한글이라는 게. 아니 그런데 이 언문이라는 게 너무 쉬운데 너무 놀랍게 빨리 배울 수 있고 근데 이걸 아무도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하는 거죠. 아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사들이 써놓은 겁니다. 선교사들은 성서와 기타 기독교 문학과 서적들을 언문이라 불리는 조선의 글로 인쇄한다면 조선 사람들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언문을 그토록 경멸한 사대부 계급을 일시적으로나마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대부들한테 다 그랬대요. 왜 한글을 안 쓰냐 그랬더니 그 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글인데 그걸 왜 우리가 쓰냐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빗대서 하는 얘기죠. 그렇게 언문을 경멸한 사대부들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조선의 글은 따라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값진 도구가 되었다. 무지한 남자, 여자, 아이들도 곧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사대부 계층이
자신들의 성경과 책들을 굳이 중국어로 인쇄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일반인들은 한글을 사용하면 됐다. 언문은 며칠이면 배우고 곧바로 조선어 성경을 읽고 조선의 글과 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도 큰 축복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은 다 하는데 글을 몰랐고 한문을 몰랐던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선교사들이 거꾸로 한글을 가르쳐 주니까 반나절이면 배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말인데 말은 이미 선교사들이야 말도 못하니까 한국말도 배우고 그걸 표현하는 글도 배워야 됐지만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이미 한국말 다 하고 있었고 그 한글이라는 이 24자로 된 뭐 그때는 28자였겠지만 반나절이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날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고 성서를 번역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은 선교사들이 개신교 선교에 재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로스 목사, 언더우드 목사, 아펜셀러 목사, 게일 목사, 뭐 이수정 씨 이런 분들도 뭐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오늘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분들이 이 성서를 한글로 번역함으로써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사진은 이제 성서 번역회 사진이고 로스 목사가 최초로 가로쓰기를 하고 최초로 떼어쓰기라는 거 합니다. 여러분 떼어쓰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한문에는 떼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글은 떼어쓰기가 있습니다. 왜? 선교사들이 떼어쓰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도 철학도 문학도 없는 한글로 된 그런 상황에서 성경이라는 거를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어휘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중국, 일본어 이런 거를 배워가면서 인용을 배워가면서 사용해가면서 했지만은 저는 이 성서라는 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한글이라는 문학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걸 이제 이광수 이런 분들이 이제 가지고 가서 또 배워서 주시경 이런 분들이 한번 그 밑에서 공부를 해서 또 해갖고 한글이 제대로 이제 뭐 문법이 갖춰지기 시작하고 뭐 무정 이런 걸 통해서 한글 문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한글은 공식적으로 사용한 지 70년밖에 안 되는 언어고 문학도 철학도 역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국 사람과 달리 프랑스 사람과 달리 러시아 사람들과 달리 200년 전의 문학 300년 전의 문학 못 읽습니다. 셰익스피어 500년 전 거 영국 사람들 읽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잘된 영어가 뭔지를 알려고 그러면 셰익스피어 읽고 밀턴 읽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잘된 한글이 뭔지도 지금 모릅니다. 그 기준이 뭔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우리가 새로 만들어가고 있는 문명이고 한글은 이런 한글이라는 글을 이용하는 한국 사람들은 새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 새 나라의 어린이 그랬는데 정말로 새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지금 한국 사람입니다.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우리 매체가 사용하기 시작한 게 제가 찾아본 바는 1962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였습니다. 60년밖에 안 된 사람, 70년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번역하고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을 만들어감으로써 한국식 결혼식이 뭘지 가장 아름답고 외국 사람들이 감동 줄 수 있는 한국식 결혼식, 장례식, 입학식, 졸업식 아무런 감동 주지 못하는 대통령 취임식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로 감동을 줄 수 있고 우리를 한국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게 한국 사람 만들기의 과제이고 그런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거 경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심는 거가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것으로서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은 이러한 역사의식이 있고 우리가 정확히 지금 무슨 과제를 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너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 알면서 제대로 된 한국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쓰고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